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불빛들이 통유리 너머에서 아우성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AP그룹 대표실의 두꺼운 문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집무실, 유일한 광원은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푸른 빛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끝자락에 한 남자가 화석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차철민은 문가에 멈춰서서 그 정막을 응시했습니다. 이지혁. 철민이 모시는 대표이자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분노를 삼키고 있는 남자.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옆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도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침묵의 수면 아래서 얼마나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는지를요. 철민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감히 인기척을 내어 저 위태로운 고요를 깨뜨려도 될지 망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역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과 싸우는 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철민의 머릿속에도 며칠 전 술잔을 앞에 두고 지역이 피를 토하듯 털어놓았던 그날의 치욕스러운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비 보상이라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결혼식이 파토난 직후 지역의 본가를 찾았던 검은 양복의 사내. 하늘건설 정호영 회장의 비서라는 작자는 마치 적선을 하듯 얇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 평생을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 이상철 씨의 자존심에 매겨진 값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는 그 오만하고 건조한 협박 앞에서 아버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파혼이라는 비극보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그들의 시선이 아버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을 겁니다. 철민은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서류 가방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같은 서민들은 돈 몇 푼이면 꼬리를 내리겠지라는 뼛속 깊이 박힌 특권 의식이 빚어낸 정신적 살인이었습니다. 들어와요, 차 팀장. 낮게 깔린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지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도 이미 철민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고 마치 모래를 씹는 듯한 거친 질감이 묻어났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철민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지역의 얼굴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깨물어서 터진 상처가 딱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그래요.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고해. 철민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지역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사업 입찰 현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표님. 정호영 회장 측 동향은 예상했던 범주에서 단 1mm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철민의 보고에 지역의 시선이 천천히 태블릿 화면으로 옮겨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매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 심사위원, 박 교수, 그리고 최 위원까지 오늘 저녁 정 회장 측 전무와 은밀한 회동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낙찰을 확신하며 축배까지 들었다는 정보입니다. 철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역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지역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칼날에 비친 서늘한 반사광 같았습니다. 축배라. 김칫국을 너무 일찍 마셨군. 지역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쥐고 있는 패가 사실은 대표님께서 쥐어준 가짜 패라는 것을요. 우리가 심어놓은 이중의 덫이 이미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극이자 오만함을 심판하는 단죄의 의식이었습니다. 지역이 의자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이 서울의 야경과 겹쳐져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차 팀장. 예, 대표님.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의 마음도 자존심도 심지어 가족의 명예까지도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고 믿는 작자들 말이야. 지역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더니 이내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평생을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그저 성실함 하나로 버텨오신 분이야. 그런 분을 고작 돈 봉투 하나로 짓밟아? 감히 보여줘야겠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 줄 생각이야. 지역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선 그의 실루엣이 거대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호영 회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하늘건설이라는 간판, 내일이면 우리 발 아래 놓이게 될 거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느끼게 해줘야지. 지역의 눈빛이 철민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뜨거운 열기에 철민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봐.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 대표님도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십시오. 철민은 돌아서서 대표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곧 몰아칠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는 웅장한 침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철민의 구두 굽소리가 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정호영 회장의 파멸을 향해 다가가는 시계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은 그야말로 성공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 아래서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옷깃을 스치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지요. 차철민은 무대 뒤편 어둠이 짙게 깔린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눈동자는 소란스러운 연회장 한가운데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건설의 정호영 회장이었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옆자리에 앉은 심사위원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껄껄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자신만만한지 무대 뒤에 있는 철민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철민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정호영 회장의 머릿속은 지금 꽃밭일 겁니다. 심사위원들 주머니에 두둑한 돈봉투를 찔러 넣었으니 낙찰은 따놓은 당상이고 경쟁사라고 해봤자 고만고만한 잔챙이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무엇보다 그가 저토록 안심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대항마 AP그룹 때문이었습니다. 정호영에게 AP그룹은 자신의 든든한 뒷배이자 은인인 김동수 회장의 회사였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나 납품하던 김 회장이 감히 후배인 자신의 밥그릇인 건설 사업에 끼어들 리 없다고
정호영은 굳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믿고 계십시오, 회장님. 그 믿음이 당신의 발등을 찍는 가장 날카로운 도끼가 될 테니까. 철민은 품 안에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호영의 믿음을 산산조각 낼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종 낙찰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정호영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게 보였습니다. 엉덩이는 이미 의자에서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면 당당하게 걸어나가 손을 흔들 준비를 마친 것이지요. 철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AP그룹입니다. 순간 연회장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호영 회장의 얼굴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마치 유리가 깨지듯 와장창 부서져 내렸습니다. 튀어나올 듯 커진 눈, 떡 벌어진 입. 그는 자신이 뭘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옆자리의 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네. AP? 김동수 선배네 회사가? 그가 웅얼거리는 입모양이 철민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건설이 될 거라며 미리 축하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철민이 커튼을 젖히고 보란 듯이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정호영의 심장을 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렸을 겁니다. 쏟아지는 조명을 받으며 단상에 선 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객석의 정호영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정호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놈, 뭐야? 아니, 그보다 김동수 선배님께서 왜? 그의 눈빛은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런 정호영을 향해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자에게 보내는 승리자의 여유였지요. 간단한 수상을 마치고 내려오는 복도였습니다. 예상대로 정호영이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회장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꼴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졌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요. 이봐, 자네, 거기서. 복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며 달려온 정호영이 철민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씩씩거리는 꼴이 방금 전 호텔 안에서 폼 잡던 회장님은 온데간데 없고 떼쓰는 아이 같았습니다. 자네 뭐야? 내가 아는 그 AP 맞아? 김동수 회장님 회사 맞냐고. 정호영은 다짜고짜 김동수 회장의 이름부터 찾았습니다. 철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호영은 아직도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당했는지조차 모르는 이 상황이 철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통쾌함이었습니다. 철민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아주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회장님이 아시는 그 AP그룹 맞습니다. 뭐? 아니, 그럼 김동수 선배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선배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정호영은 억울해 미치겠다는 듯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나 팔던 회사가 상도덕도 없이 건설 입찰에 끼어들어? 그것도 내 밥그릇인 걸 뻔히 알면서 저희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았을 뿐입니다. 실력? 웃기지 마. 내가 다 손써놨는데 심사위원 놈들이 돈을 처먹고 배신을 때려. 지나가던 호텔 직원들이 힐끔거렸지만 정호영은 눈에 뵈는 게 없는지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자신의 은인이었던 김동수 회장이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호영이 철민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팔을 뻗었습니다. 철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손을 피하며 정호영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뭐? 네. 표. 정호영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철민이 말한 대표는 당연히 이지혁이었지만 정호영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동수 회장뿐이었습니다. 철민은 그 오해를 굳이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착각 속에서 더 고통스러워하길 바랐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면 기절초풍할 테니 지금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뼈아픈 고통을 먼저 맛보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뒤에서 정호영이 김동수 회장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철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스스로 말라 죽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역이 원한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고급 식당의 긴 복도를 걸어가는 김동수의 발걸음은 70평생 걸어온 그 어떤 길보다 무겁고도 착잡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값비싼 음식 냄새가 감도는 이곳. 하지만 김동수의 코끝에는 어딘가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풍기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돈 냄새에 취해 사람 냄새를 잃어버린 자들이 뿜어내는 탐욕의 냄새였지요. 굳게 닫힌 룸 앞 김동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입구에 걸린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청담. 몇 달 전 정호영이 이 지역의 가족을 불러내어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호영아, 내가 이 장소를 기억이나 할런지 모르겠구나. 며칠 전 김동수는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더랬습니다. 하늘건설 정호영에게 등기 우편을 하나 보내게. 발신인은 AP그룹으로 하고 장소는 지난번 상견례를 했던 그 식당으로 잡아서 회사가 부도나게 생긴 마당에 AP그룹 이름으로 날아온 초대장. 정호영에게는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붙잡고 싶은 유일한 희망이었겠지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장소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것, 그것이 김동수가 준비한 첫 번째 회초리였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어진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이지혁. 내가 감히 나한테 사과를 받겠다고? 정호영. 나의 아픈 손가락 같았던 후배. 20년 전 IMF라는 거친 파도가 온 나라를 집어삼킬 때 녀석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더랬습니다. 선배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처자식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절박했던 눈망울이 눈에 선한데 어쩌다 저리도 표독스러운 괴물이 되어버렸을까요? 개구리가 되어 올챙이 시절을 잊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개울물을 통째로 독차지하려는 황소개구리가 되어버린 꼴이라니. 김동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역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지역의 아버지를 고작 돈봉투 하나로 모욕했다는 그 기막힌 사연. 호영아, 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김동수는 오늘 그 못난 후배에게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아픈 수업을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일지라도 말입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고 김동수는 굳게 다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습니까? 비서의 안내로 문이 열리자 방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석에는 이지혁이 마치 태산처럼 흔들림 없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정호영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지요. 분이 안 풀려 불그락푸르락 하던 정호영의 얼굴이 김동수를 보자마자 단번에 환해졌습니다. 마치 지옥 불구덩이에서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선배님, 아이고 선배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호영이 버선발로 뛰쳐나오듯 달려와 김동수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눈빛은 비굴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선배님, 저 등기 우편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AP그룹 이름으로 초대장이 왔길래 역시 선배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했습니다. 정호영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좀 찝찝해서 의아하긴 했습니다만 선배님 정말 잘 와주셨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이 어린 놈이. 아니 글쎄 이 지역 이놈이 김 선배님 이름을 팔면서 저를 능멸하고 있지 뭡니까? 이놈이 감히 저한테 사과를 하라는데 선배님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십시오. 정호영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제 무덤을 파는 소리만 골라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수는 잡힌 손을 스르르 빼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정호영을 밀어내며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배님. 정호영의 당황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김동수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방의 가장 안쪽 이 지역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호영이 보는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였습니다. 제가 좀 늦었나요? 길이 좀 막혔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어대던 정호영의 거친 숨소리마저 뚝 끊겼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김동수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넋이 나가 입을 벌리고 있는 정호영을 돌아보았습니다. 선배님, 지금 회장님이라뇨. 정호영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뒤엉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돈 없는 집 자식이라 무시했던 감히 내 딸과 결혼하려다 도망쳤던 그 하자 있는 놈에게 자신의 하늘 같은 선배가 고개를 숙이다니요. 김동수는 혀를 차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호영아, 인사드려라. 네. AP그룹 인수하게 된 이 지역 대표님이시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선배님 농담이시죠? 아니 이놈은 그냥 이번 입찰도 널 이 자리로 부른 것도 다 이분이 결정하신 일이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정호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오만하던 회장님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겁먹은 늙은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김동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정호영을 내려다보며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쓴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정을 생각하는 선배로서 내리는 마지막 회초리였습니다. 호영아, 내가 20년 전에 널 왜 살려줬는지 기억하느냐? 사업해서 떵떵거리고 살라고 도와준 게 아니다. 적어도 사람 구실은 하고 살라고, 내 처자식 굶기지 말라고 내 집문서까지 잡혀가며 도와준 거야. 헌데 네가 돈 좀 만지더니 눈에 뵈는 게 없더냐? 김동수의 호통이 루만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호영의 어깨가 움찔하며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번 입찰 이 대표님께 뺏겼다면서?
네가 돈 몇 푼 쥐어주고 모욕했던 그분의 아들이 지금 내 회사의 운명을 쥐고 있어. 이 멍청한 놈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정호영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꼴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김동수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주제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한테 빌 거 없다. 내가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계시니까. 김동수는 턱끝으로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지역은 그 젊은 나이에도 흔들림 없이 차갑고 냉철한 눈으로 정호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장악하는 그 기품. 김동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친구라면 내 평생을 바친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그 사과는 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하셨어야죠. 지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동수도 지체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가슴을 식혀주었습니다. 김동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디 깨닫기를 바란다, 호영아.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일 뿐이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지은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김동수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픈 손가락 같았던 후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프지만 가장 필요한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오늘 밤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텅 빈 회장실의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시렸습니다. 주인을 잃은 거대한 책상 위에는 먼지만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정보하는 아버지 정호영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니 집착해온 그 가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시방석처럼 따갑고 천근만근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형벌의 의자였습니다. 아버지,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을 무엇을 위해 그리 악착같이 사셨나요? 보아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쓸어보았습니다. 입찰 실패의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평생을 돈이 최고다, 사람 위에 사람 있다고 외치셨던 분의 말로는 참으로 허망했지요. 김동수 회장의 손절과 함께 하늘건설은 침몰하는 배가 되었고 그 난파선의 키를 쥔 것은 다름 아닌 철없는 딸 보아 자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보아의 눈에는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이 성이 모래성보다 약했다는 것을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성공은 파도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오만 속에 갇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간다운 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보아는 화려한 명품 정장과 반짝이는 보석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가장 검소하고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그것은 아버지가 입혀준 재벌 딸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인간 정보화로 서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수행원도 기사도 없이 홀로 택시를 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어느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이 지역 본부장의 아버지 이상철 씨가 자주 산책을 나온다는 그곳이었지요. 택시에서 내려 공원 입구에 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과거 사랑 없는 결혼을 제안하고 식장에서 도망쳤던 자신, 그리고 그분께 돈봉투를 던지며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던 아버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문전박대당하고 소금 세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보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말자. 이것은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대신한 사과이자 철없던 지난날의 자신과 작별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옮겨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는 공원 벤치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철 씨였습니다. 그는 평온한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평범하고 소박한 모습이 오늘따라 왜 그리도 거대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아는 숨을 고르고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아를 알아본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보아는 주저없이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무릎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목구멍에서 울컥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버지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그리고 저의 철없고 비겁했던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보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보도블록을 적셨습니다. 돈으로 덮으려 했던 아버지와 달리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자존심과 진심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아는 꾸지람을 기다렸습니다. 욕설이 날아와도 달게 받을 각오였지요. 그런데 머리 위로 따뜻한 온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의 거친 손이 보아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보아 씨. 이러지 마세요. 아버님, 저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잊었습니다. 정말 괜찮으니 그만 일어나세요. 상철은 억지로 보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 대신 안쓰러움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보아는 그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2천만 원으로 모욕을 줬던 사람들에게 이분은 용서라는 가장 값비싼 가치를 아무 대가 없이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법이지요.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가 보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진정한 부자란 바로 이런 분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보아는 억눌렀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인사를 드린 뒤 돌아서려는 찰나였습니다. 멀리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걸음걸이. 이지혁이었습니다. 보아는 황급히 커다란 느티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 저 두 사람의 시간 사이에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오냐, 지혁아. 두 남자는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혁은 아버지의 등을 두드려드리고 아버지는 다 큰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계산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위하는 끈끈한 핏줄의 정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햇살 아래 부서지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아는 나무 뒤에서 그 눈부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으로 성을 쌓았지만
그 안은 냉골이었는데 저들은 가진 것 없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붕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지혁 씨, 당신이 왜 나를 거절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보아의 입가에 씁쓸하지만 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가질 수 없는 행복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련도 욕심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보아는 행복해 보이는 지역 부자를 뒤로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돌아가면 당장 처리해야 할 빚더미 서류들과 주주들의 비난, 그리고 병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아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그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보아는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그녀의 앞에는 험난하지만 떳떳한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잘못된 과거의 매듭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들의 시작이 아닐까 보아는 생각했습니다. 오만했던 정호영 회장은 결국 자신이 무시했던 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고, 진정한 사과는 돈봉투가 아니라 무릎 꿇은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딸 보아는 보여주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요. 지역과 상철, 그리고 보아까지.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들의 앞날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공감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